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일 리 없어요. 혜진아, 엄마야. 정말 엄마란다. 미안하다. 20년 동안 너 혼자 두고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살아계셨어? 그럼 그동안 왜 연락도 없이? 고객님, 이 카드 명의인 정순이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아니세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오늘 엄마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만요.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낡은 종합병원 수납창구 앞에서 45살 여성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온 낡은 카드는 모서리가 다 닳아서 글씨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카드 표면에 가까스로 읽히는 이름, 정순이. 그 글자를 보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납 직원은 영수증을 출력하려다 카드 단말기 화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VVIP 특별 계좌, 긴급 본인 확인 필요, 본사 직통, 연결 중. 15년 병원 경력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초 후 단말기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감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성의 이름은 이혜진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사는 45살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때는 구로공단에서 15년 동안 봉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일을 그만두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 벽면에는 20년도 더 된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의 부드러운 얼굴이 담긴 그 사진 아래에는 엄마 정순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랫배가 심하게 아팠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해 동네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급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자궁에 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 편의점 급여 입금일까지는 아직 나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한숨을 쉬며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보석함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바래진 가족사진 한 장과 함께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명의는 정순이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47살이던 엄마 정순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남편이 사업 실패로 20억 빚을 지고 증발한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순이는 생명보험 8억을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순이의 소지품과 신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전소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경찰은 정황상 정순이로 추정했습니다.
DNA 검사도 진행되었지만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법원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보험금 8억이 유가족에게 지급되었고 혜진은 그 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나오기 직전 집 우편함에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일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엄마 정순이 명의로 만들어진 찬스카드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 카드로 힘들 때 쓰렴. 엄마는 괜찮아. 혜진은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목숨값으로 받은 돈이라는 생각에 차마 손 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급한 검사비가 필요했고 당장 내일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초음파와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비는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혜진은 수납 창구에 카드를 내밀 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카드가 단말기에 인식되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수화기를 들자 긴장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행 특별 고객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의 주인은 39살 박성민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의 특별 고객 관리팀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여의도 본사 30층 특수관리실에서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경고창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면 계좌 5814번 활성화 최종 거래일 2005년 6월 3일 명의인 정순이 사망 처리 현재 잔액 확인 불가 최우선 본인 확인 필요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계좌가 갑자기 활성화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명의인은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 수납실 전화번호로 연락을 걸었습니다. 직원에게 카드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수화기를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드 명의인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엄마 이름이며 엄마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성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민은 혜진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산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라는 이름을 검색하자 놀라운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이 계좌는 일반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VVIP 오너 전용 계좌였습니다. 은행 전체에서 딱 3개만 존재하는 최상위 등급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좌 개설 당시 기록이었습니다. 2005년 6월 해외 송금으로 미화 100만 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그 후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이 이어졌습니다. 최초 입금자 정보란에는 익명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금 국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18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출되지 않고 매달 입금만 계속된 결과였습니다. 성민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부행장은 이 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죽은 사람 명의 계좌에 해외에서 20년간 송금이 이어졌다는 것은 명백히 수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VVIP 오너 등급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성민은 다시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최대한 정중한 목소리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혜진이 거주하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어리둥절했지만 승낙했습니다. 35만 원짜리 검사비 때문에 은행 임원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성민은 은평구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비좁고 낡았습니다.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민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혜진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성민은 방 안을 둘러보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40대 여성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사진이 엄마 정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민은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에게 양해를 구한 뒤 본사 AI 얼굴인식팀에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40분 후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AI가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일치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치 대상은 싱가포르의 유명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이름은 선희쟁, 한국명으로는 정순이었습니다. 현재 나이 67살, 싱가포르 국적의 부동산 투자가로 자산 규모는 3조 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민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전 죽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이 실은 살아서 싱가포르에서 거대한 부를 쌓은 재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딸명의 계좌에 매달 송금을 해왔던 것입니다.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살아계실 가능성은 없는지.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죽었다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지품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자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아한 한복을 입은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눈매와 미소가 벽에 걸린 사진 속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은평구 신사동의 한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수상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49살 이혜진의 언니 이혜숙이 법무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혜숙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훑어보고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혜숙이 요구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동생 이혜진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한정후견인 신청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사는 그것은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혜숙은 이미 준비했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혜숙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사는 은평구 다세대 주택은 비록 낡았지만
최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0평 땅의 시세는 약 12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엄마가 죽고 아버지도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그 집은 자동으로 두 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절반씩 나눠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해숙은 자신의 몫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몫까지 가로채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동생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해숙은 정신과 의사에게 500만 원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진단서에는 혜진이 중증 우울증과 망상, 장애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은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와도 접촉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12억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숙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억을 받으면 우선 자신의 빚 3천만 원을 갚고 새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동생을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시설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동생이 그 낡은 집에서 혼자 죽는 것보다는 시설에서 관리받으며 사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20년 전에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단 1%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살아있다 해도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숙은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법원에서 신문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을 법정에 데려가서 간단한 정신 감정만 하면 됩니다. 동생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판사는 바로 후견인 선임을 결정할 것입니다. 해숙은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은평구 신사동 일대 재개발 소식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매물은 평당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는 한 통의 긴급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것을. 전화를 받은 사람은 67살의 정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내용을 듣는 순간 순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딸이 20년 만에 자신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고급 펜트하우스, 오후 4시였습니다. 67살 정순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는 코리어 이머전시 얼러트였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는 특수 번호였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은행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직원은 정중하면서도 긴박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이 명의로 개설된 특별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용 장소는 서울 은평구 종합병원, 사용 금액은 35만 원, 카드 제시자는 이혜진이라는 45살 여성이었습니다. 순이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혜진, 그 이름은 자신의 작은 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딸이
드디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이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정말로 막다른 상황에 몰렸다는 신호였습니다. 순이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행 전용기를 당장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저녁에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서는 놀랐지만 묻지 않고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올리기 힘들었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47살에 한국을 떠나 이제 67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아니, 밟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5년 6월 3일 경부 고속도로였습니다. 47살 순이는 미리 준비해둔 대역의 시신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했습니다. 차량은 불에 타 전소되었고 경찰은 정황상 정순이로 추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족은 20억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딸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등록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생명보험금 8억이 나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정말로 죽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짜 죽음을 꾸미고 해외로 건너가 돈을 벌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떳떳하게 돌아와 딸들을 모시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순이는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은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였습니다. 순이는 타고난 부동산 감각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를 사서 리모델링에 되팔았고 10% 수익을 냈습니다. 그 돈으로 2채를 사고 4채로 불렸습니다. 2010년대에는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투자 감각은 탁월했습니다. 마리나베이, 센토사, 오차드 로드 같은 핵심 지역의 건물을 매입했고 수십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대에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동산 재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순자산은 3조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파티에 참석해도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딸들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죽은 사람이었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 사기로 딸들이 고초를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순이는 매달 딸들 명의 계좌에 송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 나중에는 $10,000씩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단 한 번도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계좌는 그저 쌓여만 갔습니다. 순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엄마의 목숨값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이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특별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딸들에게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 이 카드를 써주세요라는 쪽지와 함께. 하지만 딸들은 20년 동안 그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순이를 더 괴롭혔습니다. 딸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자존심 강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둘째 혜진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35만 원짜리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5살 딸이 35만 원이 없어서 20년 동안 간직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사실이.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당장 한국으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순이는 서랍을 열어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두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싱가포르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살았던 이 도시와 이제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도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평구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혜진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년간의 죄책감을 씻어낼 기회였습니다. 혜진은 며칠째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다녀간 이후 집에서 해외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싱가포르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혜진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보여준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60대 여성이 정말 엄마일까요? 20년이 지났으니 얼굴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엄마는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었는데 사진 속 여성도 그랬습니다. 혜진은 밤마다 그 사진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정후견인 심판 기일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언니 이예숙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언니가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진단서를 제출했고 후견인이 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정신병이 없었습니다. 우울하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힘들 뿐이었습니다. 언니가 집을 빼앗으려고 거짓 진단서까지 꾸민 것이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통지서에 적힌 법원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냉담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일은 열흘 후였습니다. 혜진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법원에 혼자 가서 판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긴장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정말 정신병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혜진은 동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무료 변호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상담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최소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흘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신문 당일 아침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지만 그래봤자 7년 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45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은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법원 건물은 위압적으로 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호실을 확인하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벤치에는 이미 언니 혜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숙은 혜진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각 10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앞에 2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과 혜숙은 각각 앉았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혜진을 향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혜진입니다. 생년월일은요? 1980년 3월 20일입니다. 현재 사시는 곳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혜진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직업은 무엇인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혜진은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긴장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고 손도 계속 떨렸습니다. 혜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의 떨리는 모습이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혜숙은 제출한 진단서를 믿었습니다. 의사가 중증 우울증과 망상 장애라고 진단했으니 판사도 그것을 근거로 판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법정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고급 양복을 입은 변호사 4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판사는 놀란 표정으로 일행을 쳐다보았습니다. 방청객 출입은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복 입은 여성은 판사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관계이신지요? 여성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혜진 씨의 어머니 정순이입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의 눈이 커졌고 혜숙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을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마흔대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지만 눈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법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67살 재벌이 법정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혜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엄마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혜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순이도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순이는 일어서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싱가포르 여권, 한국 가족관계 증명서, DNA 검사 결과지까지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공증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정순이 씨가 2005년에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짜로 죽음을 꾸몄습니다. 당시 가족이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생명보험금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인정합니다.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보험 사기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이었고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해숙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청구인 이해숙 씨, 피청구인의 직계 어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한정 후견인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해숙은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때 순이의 변호사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판사님, 추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순이의 지난 20년간 싱가포르 거주 기록, 사업 기록, 세금 납부 기록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계좌 송금 기록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혜진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해숙에게 물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 결과 피청구인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진단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병원에서 정식으로 받은 진단서입니다. 그때 또 다른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해당 병원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진료 없이 금품을 주고 진단서를 받아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병원 계좌이체 내역과
의사의 자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숙이 500만 원을 의사에게 송금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청구인 이해숙 씨,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은 여기서 종료하고 한정후견인 청구는 기각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해숙은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경비가 다가와 해숙을 부축했습니다. 해숙은 혜진을 향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언니가 뭘 잘못했어. 나도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배신감도 컸습니다. 순이는 다시 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순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가 너 돌볼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 고생만 시킬까봐.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두 사람은 법정을 나와 햇살 가득한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모녀 상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최고급 병원 VIP 병동에서 혜진은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딸이 받아야 할 모든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자궁 종양에 대한 MRI, CT, 혈액 검사까지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종양은 양성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몇 달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혜진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순이는 단 한시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자고 딸이 먹는 식사를 직접 챙겼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순이는 혜진을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60평 넓이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순이가 딸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25년 전 가족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어린 자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 옆에 있을게.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혜진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엄마의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에 대한 슬픔과 다시 만난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직접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혜진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2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딸의 취향이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혜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대로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죠? 꿈 아니죠? 순이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엄마가 진짜 왔어. 며칠 후 순이는 혜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라고.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일을 해야 한다고 엄마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20년 동안 못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라도 엄마가 너 챙기게 해줘. 혜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딸이 좋아하는 요가 학원도 등록해주고 피아노 레슨도 받게 해주었습니다. 혜진이 어렸을 때 배우고 싶어 했지만 형편이 안 돼서 포기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혜진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로 망가졌던 피부도 회복되었고 스트레스로 빠졌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생긴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혜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혜진이 열어보니 안에는 그 낡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엄마 명의로 만들어졌던 카드였습니다. 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 카드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이 카드를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면 어떨까? 엄마랑 딸이 다시 만난 증표로.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거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액자 안에는 낡은 카드와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엄마와 딸을 다시 이어준 카드. 2달이 지난 어느 날 혜진은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큰딸 혜숙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혜숙은 현재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집행유예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언니를 만나고 싶니?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만 엄마 만나고 언니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이는 딸의 착한 마음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배신당했는데도 언니를 걱정하는 혜진이 기특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와 혜진은 혜숙이 사는 작은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초췌한 모습의 혜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혜숙은 두 사람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엄마 순이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순이는 큰딸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혜숙아. 엄마야. 혜숙은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순이도 딸을 꼭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혜진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셋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숙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이는 큰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수가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 곁에 없어서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동생 것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순이는 딸들을 양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희 둘 다 챙길게. 그날부터 혜숙도 강남 아파트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방이 4개나 되는 넓은 집이었기에 충분했습니다. 순이는 두 딸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은 것입니다. 혜숙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순이가 고용한 변호사가 잘 변론해준 덕분이었습니다. 혜숙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와 동생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강남 아파트 거실에는 봄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7살, 이제는 외롭지 않은 나날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혜진과 혜숙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딸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삼계탕이에요. 혜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모녀는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과 여러 반찬들이 상에 올려졌습니다. 순이는 딸들과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싱가포르로 다시 안 돌아가세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엄마는 여기서 너희랑 살 거야. 싱가포르 사업은 파트너에게 맡겼어. 혜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끔은 가보셔야 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너희랑 같이 가면 되지. 가족여행으로. 두 딸은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간 놓쳤던 시간이 아깝기도 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느라 화면은 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엄마에게 20년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끝까지 버틴 이야기들. 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 정말 잘 견뎠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카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순이는 거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안에 낡은 카드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가 없었다면 순이는 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숙과 혜진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거실에 혼자 남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드에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였고, 믿음의 상징이었고, 인연의 끈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모녀의 인연을 이어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순이는 액자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딸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이 남은 생을 딸들 곁에서 보낼 수 있도록. 다음 날 아침, 세 모녀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순이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혜진과 혜숙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걸으며 세 모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이는 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간 잡지 못했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생을 딸들 곁에서 보내며 미처 해주지 못한 사랑을 채워줄 것입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 속 카드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기적을 증명하는 듯이, 그리고 그 카드는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기적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인내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